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과거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표예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이 반성한다면서도 표 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길에서 30대 가장이 음주 뺑소니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현장에서 태연히 목격자 행세를 했습니다. 지난해 4월 50대 공무원이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은 음주운전 측정 결과 정상이 나오자 이 같은 행태를 부렸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 말이죠. 빨리 시작하도록 하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등등 무려 9개 혐의 유죄 판결 받았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 자, 출소는 언제 했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하게 출소를 했는데 자,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자, 보시죠. 저렇게 선글라스 낀 채로 소주병 흔들고 자, 잠시 후에 팔꿈치로도 팔꿈치가 아니라 저렇게 막 탁탁 지금 치네요. 저 팔꿈치. 자, 소용돌이 만들면서 자, 죗값도 다 치르고 나온 만큼 소주병을 흔들던 몸을 흔들던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보면서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3년째 고국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내년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반 가족들 꼭 만나고 싶어요 하신 시애틀의 레이첼 조님. 자, 금요일 사반 보고 나면 주말 이틀에 월요일 저녁까지 무척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하신 김태수님. 원래 잘 보던 타채널 방송이 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정치 얘기를 하지 뭐예요. 이제부터는 사방 원픽입니다 하신 김미영님. 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날짜는 지났지만 우리 엄마 이정화 여사 생신이었어요. 늦게라도 축하해 주세요 하신 송재민님. 가수 고 문빈 씨 관련 악성 루머 유포하는 사이버 레카 유튜버 큐탄합니다 하신 이혜수님. 자, 소셜 커머스 관련 민원 제보해 주신 김서진님, 신주연님, 왕선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빵.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자, 우리 박 소장님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신데요.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연장든 2인조 밤 손님입니다. 제목만 봐도 감이 딱 오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헬멧 쓴 남성 2명입니다. 자, 망치로 쾅쾅쾅. 자, 금은방에 지금 침입을 했습니다. 곧장 저렇게 진열장 안에 손을 막 넣고 잡히는 대로 귀걸이며 반지며 탈탈 털고 있죠. 다 집어넣고 밖으로 후다다다다다닥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발로 뛰는가 하면 한 사람은 또 오토바이를 타고 저렇게 도주합니다. 야, 이거 손발이 척척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미 한번 합을 맞춰본 사이였습니다. 지난 5일 새벽 4시쯤인데요. 경기도 성남의 한 금은방에 저렇게 30대 남성 2명이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귀금속 2천만 원 상당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이 경찰이 CCTV를 통해서 도주로를 추적했고 사건 발생 13일 만에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알고 보니까 3년 전에 음식점 업주 그리고 배달업자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각자의 사업이 실패하니까 절도를 공모했고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금은방을 찾아서 사전 답사까지 하고 이동에 필요한 오토바이도 훔쳐서 마련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여죄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귀금속을 훔치거나 훔치려는 시도를 해왔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전당포에 처분을 했고요. 그렇게 받은 돈을 은행이자 갚는 데 쓰거나 아니면 카지노에 가서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가게에 망치와 커다란 봉투로 무장한 저 2인조 들어왔습니다.
자, 망치를 이용해서 저 돈 기계를 막 뜯어내고 있는데요. 아유, 열렸습니다. 자, 열린 돈통을 막 뒤적이더니 남성이 일어난 저 자리에 돈이 와르르르르르르 저렇게 쏟아져. 이야, 자, 잠시 밖을 살핀 뒤에 다시 들어온 일당들 봉투에 돈을 후루루루루루루 주워 담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 담았다 싶었더니 저렇게 또 유유히 밖으로 빠져나가는군요. 자, 나 좀 잡아가라 하듯이 저렇게 지금 저희가 뭐 블러를 치긴 했습니다만 얼굴을 다 보여주는 바람에 금방 잡았다고요. 뭐 금방 잡을 수밖에 없죠. 저렇게 아예 뭐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을 다 드러냈으니까요. 딱 2시간 만에 다 검거가 됐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30분쯤에 서울 관악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 2명이 들어와서 현금 25만 원을 훔친 사건인데요. 저걸 가지고 온 망치를 가지고 기계를 다 뜯고 지금 아까 우르르 돈 떨어지는 걸 보고 나가서 살짝 한번 주변을 살피고 저 돈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저걸 제보한 분은 예. 저 둘 다음에 저 가게에 들어온 분입니다. 와보니까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고를 하고 또 주인에게 제보하고 주인이 이제 신고를 해서 바로 CCTV를 통해서 금방 신상이 확정이 됐고요. 특정이 됐고 2시간 만에 이제 검거를 했는데 딱 봐도 좀 어설프죠. 예. 얼굴 다 드러내고 하하. 일단 저 범인이 한 명은 고등학교 1학년, 한 명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일단 특수절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10대들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아이유한테 왜 그래요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어느 지하 주차장에 뿌려진 유인물인데요. 잘 보면 가수 아이유, 배우 이지은 씨를 저렇게 비방하는 내용으로 한 가득입니다. 심지어 아이유 씨가 북한의 1급 간첩이고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속 장면들은 뭔가 의도가 담긴 공작 활동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던데 이번 주에 박서준 씨랑 공동 주연하는 영화 드림 개봉하는데 여기에도 무슨 북한에 또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뭐 저 유인물에 따르면 그렇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유 찌라시라는 유인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녀가 대장동 주인이었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해서 대장동. 예, 대장동 사태요. 대장동. 예, 주인공이었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 아이유 씨가 북한의 1급 간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문화산업이 이 연예인들이 벌이는 북한 공작이다 이런 다소 허무맹랑한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유 씨의 이 노래 좋은 날의 뮤직비디오에 앵무새가 나오는데 그 앵무새가 도청 그리고 CCTV 기능을 갖춘 북한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 씨가 이어폰 착용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이걸 두고 도청 중인 거다 이렇게 소개하는 굉장히 좀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아이유 씨는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린 적이 많았고 실제로 고소를 한 사례도 있는데 이번에는 실물 전단지로 만들어져서 배포까지 된 만큼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소속사의 강경 대응 바란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별일 다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가보죠. 타짜 어르신의 밑장빼기입니다. 자, 우리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흰색 모자 주목해 주세요. 왼쪽에 음료수 계산한다고 10,000원 주더니 차차차차 나 1,000원짜리 있었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10,000원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자, 다시 10,000원을 저렇게 건넸는데 왜 1,000원 줘? 아까 10,000원 달라니까 버럭버럭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분명 10,000원 드렸는데. 자, 노인 손에 들린 1,000원을 보고 저 직원은 순간 어리둥절합니다. 결국 예? 10,000원을 꺼내서 드려요. 결국 10,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잔돈까지 다 드려. 아이고. 자, 소장님, 이 양반 이거 아귀도 울고 갈 타짜인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 마트 매장에서 이렇게 노인이 하얀색 모자를 쓴 노인이 현금 밑장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850원짜리 음료수를 사고 10,000원짜리를 내요. 그러더니 나 1,000원짜리 있다 이러면서 다시 10,000원 돌려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갸우뚱하니까 지금 방금 1,000원짜리 줬잖아. 그러니까 이 순진한 직원이 네. 그러면서 이제 10,000원짜리를 다시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직원이 너무 이상하니까 나중에 CCTV를 본 거죠. 그랬더니 맨 처음에 준 것도 10,000원짜리였는데 맨 처음에 준 것이 1,000원짜리라고 하면서 이 노인이 그러니까 거의 20,000원을 받아간 거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 경찰에 이걸 알렸더니 경찰
아이고 또 이 인간이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경찰한테 있어요. 저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딱 하는 말. 아까 우리 저 봤잖아요. 파란색 점퍼 딱 입었고 흰색 모자 딱 쓰지 않았느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다른 곳에서도 수십 번 어떻게 보면 들키지 않았다면 수백 번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아르바이트 학생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뻘도 될 수 있고 아들뻘도 될 수 있습니다. 저거 계산은 맞으면 저도 아르바이트 해봐서 아는데 저거 다 메꿔 넣어야 돼요. 제발 저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아, 깜짝이야. 뭐가 깜짝이야.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 쭉 달리는 불박차. 자, 근데 건너편 화물차에서 뭔가 팍! 물이 확! 앞이 안 보여요. 다시 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물병이 세상에 그 건너편에서 날라왔던 거예요. 자, 피해 차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시야가 지금 가려져서 이거 사고 나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아니, 저도 뭐 사실 고속도로 운전 많이 하는데 저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뭐 섬찟하기까지 한데. 금간 거 봐, 저거. 이게 저쪽 반대, 그러니까 1차선 도로를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불박차가. 그러니까 반대쪽 1차선에 있었던 화물차에서 물병이 날라온 건데 그 속도, 가속도 때문에 저 유리창까지 깨진 정도 상황이 된 겁니다. 물이 퍼져서 그냥 시야가 흐려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유. 차량 파손까지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피해 차주는 유리에 금이 간 정도의 상황이니까 운전을 계속하면 너무 위험하죠. 예. 그래서 감속을 해서 인근 휴게소에 가서야 이제 차량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보고 저 반대쪽 그 물병을 던진 걸로 추정되는 저 화물차 운전사를 잡아달라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딱 봐도 내가 물을 먹다가 실수로 물병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던지면 죄명 자체가 일단 저건 명백하게 특송괴 같은 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형사 사건이니까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해서 고속도로 CCTV 같은 것들을 다 확인했지만 지금 좀 너무 어둡죠, 밤이고. 예. 그래서 결국 물병을 던진 차량을 특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일단 뭐 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뭐 국가 배상 책임이나 국가 보상 책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가해 차량의 차주를 확인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럴 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꼭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저 시간대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앞서가는 경찰을 주목해 주세요. 뭔가가 펄럭펄럭거리는데요. 아이고, 결혼했구나. 아이고, 치렁치렁. 이 웨딩카인 줄 알았는데 잘 봤더니 그냥 비닐이에요. 그냥 쓰레기 비닐. 아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요즘 차에 비닐 휘감고 다니는 게 팀장님 유행이라면서요. 유행이라면 저런 유행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차량은 유행 그런 없습니다. 어떤 유행이 아니고 앞쪽에서 비닐이 있었는가 봐요. 그 비닐이 저 차 위로 덮쳤는 거예요. 덮쳤는데 위에 지금 저 위에 선루프하고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에 비닐이 딱 걸려 있는 상황. 사실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갓길에 바로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런 상황으로 일단 계속 주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세우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다음 톨게이트에 나서 세웠다고 하는데요. 아까 물병 빵 던졌을 때도 앞에 유리창이 이렇게 갈렸고 예. 저 비닐이 만약에 앞에 있는 그 유리를 갈렸다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제발 고속도로 위에서 낙하물 제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죠.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입니다. 아유, 일단 제목만으로 내용이 대강 짐작이 돼요. 네,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남편은 평소에 다정하고 모두에게 친절하다고 하는데 이런 남편이 낯설어지는 단 한순간이 바로 운전할 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이 상대 차주가 양보를 안 해준다거나 끼어든다거나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해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남편은 갑자기 싸울 기세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눈치가 보여서 같이 차 타기 싫을 정도라고 하는데 혹시 이러다가 흥분해서 정말 사고라도 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 좀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겠니? 다 자기 때문이야. 아, 우리 마나님 모시고 가는데 어딜 감히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 그걸 지금 나보고 참으라는 거야? 자, 저놈 저거 빵빵. 야, 이 시베리안 허스키야. 동그라미.
왜 안 드세요, 우리 백 그러기로 변호사님? 아, 이건 좀 힘드네요. 아, 진짜? 예, 웬만하면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진짜 내 마나님을 굉장히 모시고 리얼했는데, 굉장히 리얼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운전할 때 오빠 완전 낯설어. 좀 무섭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 좋아. 날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럼 너 상대편 운전자 마동석이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응? X. 아, 그렇군요. 저는 이 심리를 제가 그냥 조금 짐작컨대 승현님. 네네. 좀 강한 남자. 나 강한 사람이 약간 과시. 그러니까 일단 막 욕설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 운전자가 창을 내리고 야, 너 좀 서봐 이러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예. 잘못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으면 제가 이게 나올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가 원하는 일을 10개를 하는 것보다 그가 원하지 않는 일 하나를 안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부인이 저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마. 내가 원치 않아. 라고 하면 화가 나더라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진짜 죽여! 이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인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절대로 부인이 원치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가능하세요? 네, 예. 로드 레이지라고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자상하고 부드럽고 착한 사람인데 차 안에서만 이렇게 난폭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심리적인 이유가 많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참았다던가 너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차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난폭해지는데 이게 점점 더 이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싸움이나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중간에서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거는 아내가 원하는가 원치 않나 하고 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본의 아니게 승현님을 저격하게 되는데 그럼 아내가 빵빵하고 욕설하고 하는 게 맞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종종 있는데 접촉사고 진짜 많이 납니다. 일단. 왜또 안 껴주려고 그러다가.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진짜? 안 그래요. 예. 진짜 안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조금 전에 박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형사 입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운전하면서 화풀이하고 화내고 욕설하고 정도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발전한 범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든 간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어머 우리 남편 얘기네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데 최동영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게 본 모습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님은 우리 집이랑 반대네. 난 내가 헐크로 변하는데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나님. 운전은 부처님도 욕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효정님 옆에 아내가 먼저 욕하고 더 성질 내보셔요라는 해결 방안도 주셨습니다. 예, 스튜디오 풀샷으로 한번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풀샷. 자, 우리 이자연 기자는 운전 지금 안 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네 분 중에 운전하면서 욕 많이 한다. 손. 욕은 하죠. 진짜. 속으로 미친 듯이 하죠. 겉으로 혼자 운전할 때는 하시잖아요. 혼자 운전할 때는 하죠. 우리 백 변호사님하고 소장님하고 너무 방송 너무 아니. 진짜 안 해요. 나도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아이로 제가 타봤는데 안 해요. 저는 진짜 박수 형님 아줌마 차 타봤는데 안 운전. 해요. 진짜 진짜? 아줌마 운전해요. 네, 그럼 확실하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증인입니다. 저하고 승희언님만 나쁜 사람인 걸로. 자, 광주 치평동에서 편의점 하시는 최화영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자, 며칠 전 사람이 쓰러졌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갔더니 한 어르신이 쓰러져 계셨다고요. 119 불러서 병원으로 옮긴 후에 나중에 이 가게 앞에 CCTV를 보셨는데 세상에 어르신 쓰러지고 차도 막 몇 대가 지나가고 한 어떤 여성은 바로 그 앞을 그냥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보고만 어머머머 어떻게 하면서 지나가기만 할 뿐 신고할 생각을 않더란 겁니다. 정말 기가 찼다면서 안타까움을 전해주셨네요. 저도 유감입니다. 요즘 속 불편하시죠? 세라세라 그린세라 위건강엔 그린세라 시네라가 추천하는 GC 녹십자 웰빙 액상으로 빠르게 흡수 위건강엔 그린세라 위아호 KB 금쪽 같은 자녀 보험 왜 플러스일까요? 말이 늦나? 아이에게 용기를 더하고 하나, 둘, 셋. 자신감을 더해주니까요. 몸 성장도 맘 성장도 KB 금쪽 같은 자녀 보험 플러스.
과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표예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이 반성한다면서도 표 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도 몇 번 이렇게 전해드렸죠.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했던 이 표예림 씨. 구조가 됐다고 하던데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좀 있었어요. 네, 이 표예림 씨가 2차 가해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표예림 가해자 동창생이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표 씨는 이곳에 올라온 영상을 지목했습니다. 이 영상물에서 본인의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임을 알지만 이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판단해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자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팔로워의 신고로 인해서 구급차에 이송이 됐고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았는데 이 책임져야 할 사업장도 있고 잡혀있는 인터뷰도 있고 모교 방문 같은 스케줄 등이 있어서 일단 퇴원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내일과 오전 그리고 모레 이 각각 집 근처 병원에서 검사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잡혀있는 스케줄만 소화하고 이후로 이 유튜브 활동을 잠시 쉬면서 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뭐 일단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한 유튜브 채널이 얼마 전에 개설이 됐는데요. 그 채널에서 가해자를 대변하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커지고 있어서 보면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채널이 개설이 됐어요. 이름은 아까 이장현 기자가 얘기해 주셨다시피 표예림 가해자 동창생이라는 채널인데요. 여기에 이제 표예림 사건 가해자 카톡 내용 새로운 정황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표예림 사건의 모순, 실화탄산대 의혹 이런 이제 내용도 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사진도 나왔다시피 부모님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예림 씨가 자식 얘기를 듣기 쉬운 부모도 없겠지만 부모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자식도 없다. 굉장히 좀 격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더 큰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다른 학폭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이 표예림 씨 관련 속보를 그때 전해드렸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적반하장입니다. 자, 이게 내용 증명 얘기입니다. 사실 가해자들이 21일 날 표예림 씨에게 내용 증명을 딱 보내왔는데 가해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가해자들은 그 표예림 씨에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일단 목요일까지 삭제를 해라. 특히 자기들의 실명과 관련된 영상은 삭제를 해라. 그리고 사과의 글을 게재해라. 그리고 그 사과문을 우리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표예림 씨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올린 유튜브의 영상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찍히고 있는데 이 영상을 지울 수 있는 거는 JTBC의 권한이 있는 거지 제가 지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야 JTBC에 올라가는 그 영상 지워. 그리고 거기에 대해 사과문 올려. 그리고 나한테 통지해봐. 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거라서 그렇죠. 아마 표예림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주말 사이에 정말 뭐 많이 입길에 올랐는데 이 가해자 4명 중 1명이라고 이렇게 지목됐던 사람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짜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네, 지금 가해자 남모 씨라고 해서 이 과거에 표예림 씨에 대한 그 학폭을 주동했던 사람으로 일단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썼던 글 내용을 좀 보면 소위 내가 어렸을 때 노는 물이었다. 그러니까 좀 다소 좀 불량해 보이고 뭐 이런 뭔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학교에서 일진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뭘 좀 험해 보이고 세 보이는 게 당시에는 스스로를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다. 예. 그래서 내가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적도 많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표예림 씨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생들에게도 그런 정도에 대한 미안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난 학창 시절에 단순히 재미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뭐 주동해서 괴롭힌 사실도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표혜림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나온 내용들, 변기통에 머리를 넣었다라거나 뭐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라거나 뭐 그 이후에 뭐 피해자를 뭐 이렇게 뭐 표해교냐 피해자를 하면서 또 조롱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단 하나의 사실도 아니고 조롱 섞인 메시지 내용은 우리 모두 한 것이 아닌데 지금 당장 옛날 핸드폰을 지금으로 따지면 한참 전 시간이 지났으니까 휴대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게 답답하다. 이런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 소장님, 뭐 이유가 있더라도 누군가를 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누군가를 해하면 안 되고 보통 이제 항상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해자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뭐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정말 팩트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이제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내가 학폭을 한 적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례도 하나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 표혜림 씨랑 같은 반이었는데 본인이 핸드폰을 걷는 당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당번이니까 표혜림 씨도 이 사람한테 핸드폰을 제출했어요. 근데 전원이 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문자가 오면 뭐 이렇게 잠금 장치 이런 게 없게 문자가 바로 딱 보일 수 있게 돼 있었대요. 근데 표혜림 씨가 학교 생활과는 다르게 너무 의외의 문자가 와서 본인이 애들한테 얘들아 예림이가 받은 문자가 막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혜림 씨가 그때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 휴대폰을 팍 가로챘는데 그때 자기가 그 휴대폰을 가로채질 때 너무 그 좀 황당하고 좀 기분이 나쁘고 창피해서 그때 발로 표혜림 씨를 찼다는 거예요. 아하. 이제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바보 같은 자존심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한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동창생들, 표혜림 씨 동창생들이 그 여러 명이 그때 진술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 내용과는 좀 틀리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다르다. 입장에서 진실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한참 지난 일이고 다 진술의 기초에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근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인 진술서에 등장하는 이 남모 씨 행동은 이 남모 씨가 지금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과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예림이에 대한 왕따를 주도했다라는 진술도 있었고 또 빔 프로젝트에 예림이 싸이월드를 켜놓고 조롱한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나가던 예림이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또 볼펜 같은 것으로 예림이의 몸 곳곳을 찔렀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했던 뭐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뭐 괴롭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왕따를 주도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일단 주변인의 진술과의 차이는 꽤 큰 편입니다. 자, 이 기자 그리고 또 소개해줄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 해명과 이 사과문에 이 직업과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 남모 씨는 군무원이고 응급구조 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뭐 자신이 선택한 길인 응급부조사로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잃어본 적이 없다. 뭐 존경심을 느끼며 꿈만 꾸던 뭐 이런 담당관의 이름을 피나는 노력으로 드디어 가지게 되었고 사람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가해 논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들어간 건데 아마도 자신 때문에 직군 전체가 비난받을까 봐 사과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듯한데 그 분량과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는 이 사안을 지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고 있는데 자, 승 의원님. 네. 저는 일단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 진짜 억울한 게 있어서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말을 이제 자기들도 이제 정말 억울한 게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우리가 워딩에 보면 이유 없이 해코지를 한 적은 없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면 해코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뺏었을 때 물론 발로 찼다는 거고 주변인들의 진술이 그런 왕따와 기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군이 있고 그 직업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도당하는 걸 자기가 대변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학교 다닐 때 피해자의 중심에 피해자의 시선으로 보고 피해자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지 용서라는 것은 그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때린 사람 기억 못하지만 맞은 사람 마음 저편에 자기가 이 세상을 끝나고 다른 세상에 가더라도 잊지 못할 수 있는 게 폭행이거든요. 절대로 폭행은 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글도 또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 표예림 씨 사건 관련해서 뭔가 좀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한테 좀 제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도 좀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러시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그 말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연락을 좀 주세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제 새벽 112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술 먹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주치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가서야 길에 쓰러져 있던 남성이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고 한 남성이 체포됐는데요. CCTV 속에 드러난 사건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사건은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어제 새벽에 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길에서 112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이 30대 남성이 신고자였습니다. 술 취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신고 내용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주치자 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찰은 보호 조치 정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 골목길에 쓰러져 있던 남성이 어떤 교통사고나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냥 쓰러져 있던 게 아니라 의식도 없고 호흡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을 했고요.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라는 신고를 받고 갔더니 딱 그 쓰러져 계신 분의 상태를 봤더니 이거는 단순 주치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이 확인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단순 주체 신고가 아니라 무언가 범죄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맨 먼저 하는 게 주변 CCTV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간대에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CCTV를 딱 보니까 새벽 1시 14분쯤에 한 운전자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길 가던 남성을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쓰러진 남성을 한번 쓱 보고 그냥 갑니다. 자, 좌상단 좀 잠깐 빼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쓱 보고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차를 타고 도주를 하고요. 그리고 대략 한 10여 분 정도가 지나서 저 남성, 지금 차에 다시 탄 남성이죠. 예. 저 남성이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가 귀가하던 것들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경찰에서는 저 뺑소니라는 걸 확인하고 차량 동선 추적하고 그럼 저기 보면 저희가 좀 잘 안 보이지만 차 번호 다 나옵니다. 예. 차량 번호 확인하면 누구 차인지 다 나오죠. 예. 그래서 딱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30대 운전자를 자택에서 체포를 했는데 이제 체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술을 마신 것 같은 의심이 있고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보니까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뺑소니범이었던 겁니다. 자, 보신 대로 이 경찰에 체포된 음주운전 뺑소니범의 정체 과연 누구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상한 목격자? 사실 수상한 목격자가 아니라 정말 뻔뻔한 목격자인데요. 지금 우리가 다 보셨다시피 이 30대 운전자 다시 현장으로 왔잖아요. 이 30대 운전사가 112 신고합니다. 어떡해요? 여기 지금 사고가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해서 목격자 신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하고 딱 만납니다. 경찰하고 만나고 담배까지 피우면서 이런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걸 내 눈으로 목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나중에 경찰의 취재 결과 보니까 자기가 범행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본인이 음주운전한 사람을 치였다는 것을 숨기고 112를 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인이 그 술 취해서 지금 길에 들어놓은 사람이 있어요라고 자기가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가해를 한 상해를 입힌 사람, 쓰러진 사람을 갖다가 자기 목격자 흉내를 내면서 전화를 했다. 자,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119에 신고를 했더라면 그래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요. 일단은 119에 신고를 해서 그 다친 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정말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본인 피할 생각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피해자는 한 초등학교 아이의 아빠입니다. 30대 가장이에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장이었는데 이날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 뇌출로 의식을 잃고 있고요. 의식 불명 상태고 또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 취재 결과 지금 가해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합니다. 자, 안타깝지만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또 다른 사고인데요. 20대가 낸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지난해 5월에 대전의 한 식당 앞에서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 당시에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쯤 뒤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약 7km를 주행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음주운전할 때 타고 있던 차량은요.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두 음주운전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도 음주 상태로 미보험 차량을 몰다가 단속에 걸린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자, 2022년 5월에 한 번 적발, 한 달 뒤에 또 적발,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 그것도 면허 취소. 자, 법에 엄정한 심판이 내려졌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매번 하는 소리가 저는 엄혹한 형벌을 원합니다. 엄혹한다는 것은 그 피고인이 악 소리 나는 정도가 엄혹한 거예요. 그럼 엄혹은 바라지 않으면 필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동에 맞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만큼의 형을 해야 되는데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딱 선고가 됐어요. 선고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내 형이 너무 높아요. 저 항소할게요. 라고 해서 항소에 가니까 항소심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에 나오는 거죠. 아, 집행유예. 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는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우리 승현님 말씀하셨지만 집행유예란 건 그냥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하는 류의 기사들도 좀 많이 봤는데 저는 뭐 두 가지 생각이 좀 같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엄벌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또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뭐 이 피고인이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보육원을 도망친 이후에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성장했고 그리고 뭔가 좀 올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보살펴줄 그런 가족 자체가 전혀 없었고. 백 변호사님 잠시만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CG로 나가고 있는 이 항소심 네네. 재판부의 판결을 잘 한번 정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사건 뭐 굉장히 위중하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줄 마지막 선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그리고 재판부가 바라볼 때 이 남성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교화 의지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 그래서 부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1심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던 것에다가 징역형은 동일하나 뒤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석방을 한 것인데 이제 저 마지막 기회고 교화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취지가 뭐냐면 저 3년 안에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 안에 또다시 이제 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 1년 6개월 집행유예도 취소돼서 저것도 실형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의 개선 의지나 살아온 환경 등을 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최근에 음주 사고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사회적 그 위험성들을 본다면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줄 가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부모가 알려줘야 안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보육원 전전하는 거하고 음주운전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저는 이제 보육원에서 이제 퇴소를 해서 자립을 한 청년들이 요즘 좀 종종 만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 재판부가 얘기하는 정말 누구의 보호도 없었다, 그것을 선처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육원이나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스스로 뭐 기사라든가 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는 청소년 때면은 기사 검색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알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사회 기초적인 도덕이고 윤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내 환경이 어땠다라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그렇다면 또 이 청년은 저는 반드시 이제 재범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법을 이제는 어떻게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고를 나야, 죄 없는 누군가가 음주운전에 또 피해자가 되어야 그때 이때 집행유예 주면 안 되는 거고 따끔하게 가르쳤어야 되는구나. 1년 6개월의 형을 통해서 이 청년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따끔하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정서법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옳지 않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나만 딱 10초만 쓸게요. 이 음주운전에서 가면 3년 동안 집행유예 할 때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료감호법상 제가 음주운전에 있는 사람에게 치료 명령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치료 명령 좀 하세요. 법원이 왜 치료 명령 안 하는지 이 사람 따끔하게 치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벌은 못 구한다 할지라도. 자, 이 승하양 음주운전 참변 이후에도 지난 이틀간 서울 경찰이 서울 시내 스쿨존 단속을 했더니 이틀 동안만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이 나온 음주운전자가 7명이었답니다. 7명. 아마 다음 주에도 저희는 음주운전 사고 전해드릴 거고요. 다다음 주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이제 날 풀려가지고 주치자들이 엄청 늘었다는데 큰일입니다, 진짜. 일단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4월 50대 공무원이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은 음주운전 측정 결과 정상이 나오자 이 같은 행패를 부렸습니다. 여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파출소 앞에서 벌어진 일이네요. 네, 일단 지난해 4월에 인천에서 운전자가 졸음운전하는 것 같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이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귀가하고 있던 5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에게 경찰이 창문 내리고 음주 측정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창문을 내리지도 않고 이 측정 요구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랑 언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여성은 스스로 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파출소 앞까지 운전을 해서 이동했습니다. 일단 술을 안 마셨어도 이렇게 음주 측정기를 갖다 대면은 일단 긴장은 하잖아요. 네. 저도 술을 안 마셨는데 음주 측정을 하면 뭔가 신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창문을 열고 후하면 긴장이 되고 분명히 전 안 마셨는데도 다시 한번 부시죠 이러면 내가 술을 안 마셨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장이 되고 무서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하지만 경찰에서는 일단 졸음운전으로 신고가 접수가 된 거면은 일단 술 기운에 취해서 졸음이 쏟아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한번 알아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졸음운전하고 음주운전하고 되게 비슷해요. 차 움직이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졸음운전으로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음주 측정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 파출소 앞에 도착을 해서도 안 합니다. 나 측정 못해. 그리고 계속 측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경찰은 이제 그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음주운전죄하고 음주 측정 거부죄는 형량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러시면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실제로 이 여성을 체포하려거나 하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결국 여성이 음주 측정에 응했습니다. 응했어요. 보니까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정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역전이 된 거죠, 이 상황이. 자, 음주 딱 검사를 했는데 술을 안 마신 걸로 딱 반응이 나오니까 이제는 막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갑질을 벌였다는 건데요.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승재원 무릎 꿇어. 오, 자! 그러니까 예. 갑자기 이 50대 공무원이라 그러던데 예. 진짜 공무원 왜 그러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그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게 경찰의 업무고 112 신고가 들어서 자동차가 삐뚤빼뚤 간다는 걸 있으면 정말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음주를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럼 그게 문 열고 죄송해요. 제가 잠시 좀 몸이 피곤해서 차를 조금 이렇게 아니면 뭐 저 정신을 잠시 놓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음주 측정을 할게요라고 불고 문제 없으면 경찰이 그럴 거예요. 혹시 위험하시면 자동차 여기 놓고 가시면 저희가 집까지 모시겠습니다. 혹은 자동차 앞에까지 갈 때까지 저희가 에스코트를 해드릴게요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경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이랬답니다. 이제 딱 정상 나오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승재현 무릎 꿇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격앙됐겠어요. 옆에 있는 경찰관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옆에 있는 경찰관까지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데 사과하라는 말까지 그리고 네가 뭔데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 보면 이 공무원이 몇 급인지도 저는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자로 오해를 받은 게 너무 기분 상하고 불쾌해서 자기간에는 뭐 이렇게 만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자, 재판에 갔어요, 이 기자. 경찰이 직권을 남용했다, 뭐 이런 주장을 폈다고요. 네, 일단 여성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부인을 했는데요. 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출동한 경찰이 불심 검문을 할 때 신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분과 성명을 밝히지도 않았다. 이런 점들을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이유가 없음에도 음주감지 측정을 강요했다면서 오히려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저런 복장으로 하고 와서 음주운전을 하는데 네. 증표를 굳이 또 뭐 보여줘야 돼요? 딱 보면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나요? 이분은 경찰 아닌데 경찰복을 입고 왔나? 이렇게 오해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도 똑같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신분이 경찰인 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의 일차적인 주장은 큰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데 졸음운전은 음주가 수반되는 경우도 많고 또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면 당연히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거기다가 차에 좀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음주로 사고 난 건 아닌가? 경찰이 충분히 더 의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당연히 측정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럼 정당한 공무집행을 이 여성이 무릎 꿇어 소리 지르고 밀치고 했다면 그건 너무나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면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뭐 전력, 그러니까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서 이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짧게 네네. 부탁드릴게요. 무릎 꿇으라. 이 얘기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예. 사람에게 가장 모멸감 있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어떤 모독인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벌금 공무원인데 그 집단에 이 벌금이 받았다는 거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징계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만큼 언론에서 나왔다면 적어도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면 우리 징계 양형이 있을 거예요. 그 징계 양형에 따라서 징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반드시 그 직군에서는 열어두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좁은 골목인데요. 경찰이 검정색 차 유리창을 3개 내리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주차된 차들을 박으면서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차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두 경찰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그렇게 후진을 합니다. 이 경찰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차에 치여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을 치고도 이 운전자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 식당의 야외 테라스로 돌진해서 부수고 사람들이 걷는 인도를 지나서 이 표지판과 소화전까지 박살내고는 도주해버렸습니다. 왜 저래, 저거? 이 경찰에 따르면요, 이 차가 종이로 된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불법 총기까지 목격이 돼서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니 왜 저래 진짜. 일단 아이고. 이 식당과 도로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 운전자는요, 한 건물에 부딪힌 후 뒤에 차에서 내려서 건물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어허, 주변에 있던 차들도 괜한 봉변을 당했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요, 주변 시민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We heard a loud crash. We went onto the terrace and then we just saw massive police cars coming from everywhere and people running. He was like half an inch away. He would have scraped my car, probably done more damage to it. So everybody's telling me, I'm really lucky that nothing happened. 네, 경찰은 아직 운전자를 잡진 못했는데요. 특정은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는 50대 남성인데 마약, 강도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쫓고 있고요. 차에 치였던 경찰은 치료를 받고 현재는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이어가죠. 네,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는 스쿨버스 안입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옆 친구랑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어허. 앉아있던 아이들이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아이고야. 한 아이는 통로 쪽으로 거의 넘어질 뻔했고요. 다른 아이들도 앞좌석에 부딪힙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아유 애들 타이니까 한데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 스쿨버스 운전기사는요, 일부러 차를 저렇게 멈춰 세웠던 겁니다. 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You guys need to be in your seats. You guys want to see how dangerous that is? Do you get that? That's why you need to be in your seat. Turn around and sit down properly. 아 이런. 이 놀란 아이들 세상에. 버스에서 내려서 부모를 보자마자 울음을 아이고야. 터뜨렸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아이는요, 아저씨가 멈추는 바람에 이 친구가 다쳐서 피가 난다면서 부모님께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아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네, 이 운전기사는 교육 차원에서 안전하게 통제하려고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 해고가 됐습니다. 아이고.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엘리베이터 안에 한 여성이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로 무언가 찍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순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데 문 뭐야, 밖에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한가득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이 물건들 엘리베이터 안으로 우르르 쏟아지기까지 하는데요. 예. 심지어 물건들 사이에 큰 쥐 한 마리까지 어우. 보입니다. 어우 이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이 여성은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2층에서 멈췄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시 갇혀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니 눈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도 이 여성 당황하지 않고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 보려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건물주에 따르면 창고 용도로 쓰는 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쓰는 데인가 봐요. 아. 상인들이 물건들을 임시 보관해 두는 곳이라 평소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서는데 이날은 고장이 났는지 2층에서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아하.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여성 다행히 안전히 구조됐고요. 그래도 무사히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아기 방한복입니다. 그런데 방한복 모자에서 노란 덩어리 2개가 나오죠. 그리고 지퍼를 내려보는데 내렸더니 그 속에 웬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보입니다. 고양이. 옷을 잔뜩 껴입은 고양이는 옴짤달싹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고양이를 슬쩍 치우니까 옷 깊은 곳에서 이번엔 파란색 덩어리 3개가 나오죠. 어허 저 덩어리의 정체는 네, 저 덩어리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아 고양이를 키우던 한 여성이 경찰에게 의심받지 않으려고 고양이를 아기로 위장했고요. 또 아기 옷 안에 저렇게 마약을 넣어서 밀반입했던 겁니다. 못된 집사에게 이용된 이 고양이는 몇 겹씩 옷을 껴입고 신발에 기저귀까지 입혀져 있었는데요. 세상에 봐도 상당히 지친 모습이네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텐데. 네, 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 마약 밀매업자에게 고용된 마약 운반책이었고 여성이 마을 곳곳에 운반한 2kg이 넘는 마약들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이 여성을 포함한 마약 밀매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구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